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양미경입니다. 네, 저는 오늘 예산지역 한산이시 종가의 불천이 재래와 음식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이 자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요, 3년에 걸쳐서 전국에 100개 종가의 불천이 제사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 지역에 이렇게 한산이시 종가가 3종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예산 지역 한산이시 3종가가 그러니까 같은 가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이라는 곳이 이제 지도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서해안에 굉장히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해안에 인접한 어떤 그런 특성을 살려서 그런 생태 문화적인 환경을 토대로 재물 차림이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가갈이라고 하잖아요. 집집마다 다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다른데 이 같은 문중에 있는 3종가이긴 하지만 각각의 또 가갈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산이시 종가의 불천이 제사를 이제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계보를 보면은요, 아마 계보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이게 네네 나오질 않는 거 같아요. 예. 네. 보시면 시조 이윤경으로부터 8대 손이시죠. 문열공 이계전 선생님이 이제 불천이 제사를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문열공으로부터 5대 손인 이산해 그리고 이산보 선생님이 이제 불천이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종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열공 종가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열공 이계전을 불천이 인물로 모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계전 선생님은 1404년에서 1459년까지 이 시대를 사셨던 인물이고 상당히 조선 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종 9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이제 등과를 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제 호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하면서, 그리고 정남공신 1등, 좌익공신 2등의 녹훈이 되었습니다. 시호는 문혈입니다. 종택과 부조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원래 문열공의 종택과 부조묘는 예산 삽교읍이라고 하는 곳에 누산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누산에 원래 종택과 부조묘가 있었는데, 그런데 1993년에 이 누산 영당을 이렇게 중건을 하게 돼요. 그때 종택의 부지가 이제 일부 편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종택이 헐리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복명산 자락으로 이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문열공의 7대손 이읍 자손들이 취암 종중이라고 하는데요. 취암 종중에서 지금 현재는 부조묘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누산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누산이라는 지역의 모근 선생을 모신 누산 영당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문열공 선생님의 부조묘이고요. 제사는 음력으로 9월 15일에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원래는 불천이 제사를 모실 때 보통은 입제일 자시에 이렇게 모셨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자손들이 좀 더 이렇게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일 정오로 시간을 바꿔서 변경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사 절차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적어 두었으니까요. 제사를 모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악의 종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악의 이산해 선생님은 1539년에 태어나셔서 1609년까지 사셨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천재라고 소문이 났던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11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속가에 장원급제를 하셨고요. 이른 나이에 그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셨죠. 그래서 그 영의정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인이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동인에서 다시 이제 북인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인의 영수셨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호서 지역에 강한 당색을 갖고 있었던 서인 노론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그 입장을 갖고 있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종계 변무를 바로잡아서 광국공신 3등에 책록이 되었습니다. 시호는 문춘입니다. 현재 종택과 부조묘는 대술면 방산리 천방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한산희 씨의 그 집성촌이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곳을 한각골 이씨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현재 14대 종부 권익금 여사께서 종택에 거주하면서 부조묘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산이 천방산을 이렇게 내려온 산자락이고요. 그리고 저 맨 위에 보이는 곳이 바로 부조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종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옆쪽으로 악계공 묘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일은 음력 8월 20일이고요. 원래 이곳도 그 악의 종가의 경우에도 원래는 입제일 자시에 제사를 모셨는데 기일 오전 11시로 시간을 변경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불천이 제사를 모시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홀기가 이렇게 3권이나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원래 맨 처음에 옛날부터 그 집안에서 써왔던 홀기는 그 재관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이 을의 시간이 길어지고 지루해지니까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후대에 좀 짧게 정리한 홀기를 최근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곡 선생인데요. 명곡 종가의 경우는 현재 명곡 선생님은 선생님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산보 선생님도 1539년에 태어나셨어요. 이때는 앞에서 봤던 악계공하고 같은 시기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명곡 선생의 경우에도 명종 22년에 등과를 해서 대사관, 대사원, 이조 판서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임금을 호종해서 간 그 공을 인정받아서 호성공신 2등에 책록이 되었습니다. 시호는 충간입니다. 종택과 부조묘도 살펴보면요, 원래는 이 명곡 종가는 저쪽 그 보령에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화암서원 인근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1850년경에 사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좀 알기가 어렵다고 종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850년경에 현재 있는 예산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16대 종손께서 종택에 기거하면서 부조묘를 돌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택 정경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부조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계는 공신록이 있는데 굉장히 방금 전에 쓴 것처럼 필체가 너무 명료하게 현재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이런 유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일은 음력 4월 28일이고요. 역시 원래 입제일 자시에 지냈지만 기일 오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제례 절차는 문열공 불천이 제례와 절차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불천이 제사를 모시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드리지 못하지만 혹시 부족한 거는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예산이라는 지역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안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산 지역이 갖고 있는 생태 지리적인 환경과
이 집안에서 불천이 제사 때 쓰는 재물에도 굉장히 서로 간에 영향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예산 지역의 이런 생태 지리적인 환경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곳은 차령 산맥이 지나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삼면에 높은 산이 솟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누산 영당 말씀드리면서 삽교읍 말씀을 드렸는데, 삽교읍적으로 예전에는 삽교천이, 그러니까 바닷물이 거기까지 내륙 깊숙이 이렇게 들러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삽교천에서는 바다 생선과 그리고 이제 민물 생선이 동시에 잡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잡히는 이런 어물들이 실제로 또 제사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으로 보시는 이 지도는 덕산군의 옛 지도입니다. 덕산이라고 하면 예산의 옛 지명이에요. 물론 이제 예산을 다 아우르진 않지만 예산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 지도를 보시면 역시 이 삽교천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현재 예산의 지도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삽교천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고요. 이쪽 일대가 삽교읍이고요. 여기에 이제 누산영당, 목은 이색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누산영당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봉산면 문열공 부조묘가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방향으로 대술면에는 악계공 종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남쪽으로 광시면에는 충강군 종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삼종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왜 제가 이제 생태 문화적인 특징이 재물에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냐면, 실제로 저희가 100개 종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재물로 쓰이는 거는 크게 보면은 육류, 어류, 그리고 채소류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특징을 갖고 보여주는 게 바로 어물이었어요. 보통 고기류나 채소류는 어디에서든 비슷하게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물의 경우는 동해안이냐 아니면 서해안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쓰임이 달랐어요. 비근한 예로 서해의 경우에는 갯벌이 있잖아요. 갯벌이 있다 보니까 갯벌에서 나는 낙지라든가 조개, 소합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제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동해안의 경우에는 동해안에서 주로 자라는 방어라든가 그다음에 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지역은 서해와 인접해 있고 또 갯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어물을 많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특히 이제 숭어를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제사에. 그래서 숭어는 옛날에는 수어,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어라고 또 이렇게 불렸고요. 그래서 고기 중에 생선 중에 으뜸으로 이렇게 쳤던 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종가 모두 숭어를 어적으로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갯벌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낙지라든가 소합 등 이런 조개를 제물로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표는 문열공종가, 악계종가, 충강공종가 3개 종가의 그 어물이 들어가는 이제 음식을 제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찬찬히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적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3종가 모두 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문열공종가에서는 그러니까 도적이라고 해서 적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특히 숭어와 낙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계종가의 경우는 조기와 낙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강공종가에서는 적으로 조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그 시대 그때 조사된 내용이고요. 원래는 어적으로 숭어를 썼다고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사진인데요. 이 문열공 종가에서는 이렇게 적을 쌓아서 도적으로 올려서 이렇게 진설을 했고요. 그리고 어탕의 경우 이렇게 그 조개살을 가지고서 이제 탕을 만든 걸 볼 수가 있고요. 악의 종가의 경우입니다. 역시 낙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그 어적으로 또 숭어를 쓴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소합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개살로 전을 붙여서 올렸습니다. 충간공 종가의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3개 종가의 적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태적인 환경에 따라서 물론 어물의 쓰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종가 모두 문열공의 자손들이시잖아요. 한 집안이지만 또 가가래라고 해서 각각의 그 집안마다의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래의 진설 규범은 그 주자가래의 가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통 한 20가지 정도의 재물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20가지 정도의 재물이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훨씬 많은 재물을 우리가 올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주자가래의 가래에는 이 재물의 구체적인 종류 그리고 그 조리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첫째 줄인 과줄 같은 경우에는 과 해서 과를 5개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추, 밤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과일을 올리라고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종류나 조리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서 이제 비롯되는 그런 가가래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런 중국의 주의가 썼던 이제 가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생태 환경과 그리고 또 그 종가마다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정을 고려해서 이 재물이 토착화되고 또 개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라는 이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이 또한 그 가가래적인 전통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언설이 아닐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은요, 문열공 종가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 진설 규칙이 있어요. 진설 규범을 살펴보면은 반상이라고 해서 이제 반상하면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삼첩반상, 오첩반상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 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상을 장만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이 반상은 제가 왜 반상을 그 제사상에 올리는지 여쭤봤더니 이 반상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최소한 그것만큼은 제사상에 올려라 라는 의미라고 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이야 우리가 굉장히 먹거리도 풍부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왕년에는 과거에는 전쟁이 있기도 하고 또 그 굶주림에 시달리는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아무리 어려워도 이 반상만큼은 꼭 올려라 라는 의미로 이제 그 올리는 제물로서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상에는 밥과 국 그리고 나물 그리고 조기 조기 등 이런 이제 찬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상의 경우는 종부가 직접 조리를 합니다. 직접 조리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그 새벽부터 조리를 시작을 해서 제사를 올리기 바로 직전에 따뜻한 음식으로 올리는 게 특징입니다. 문열공 종가의 반상 차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열공 종가에서는 이 반상기하고 그리고 이 은색 쟁반이 계속 전승되어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갱 그리고 나물류 등으로 이렇게 구성된 걸 볼 수 있죠. 간장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악의 종가의 오첩반상 차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3종가 모두 오행 차림으로 5줄로 진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종가마다 각각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재래 음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면은요, 저는 최소한 그 예산적에
삼종가, 한산시 3종가의 경우에는 반상과 진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최소한으로 올려야 되는 음식 반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육해공 골고루 재물을 마련해서 올리는 진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래 음식의 성격은 진미를 고루 갖춘 성찬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열공개 종가의 차별화된 그 진설 규범을 한번 잠깐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여기부터 볼게요. 종가에서는 첫째 줄, 맨 첫 줄은 과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둘째 줄은 채줄, 셋째 줄은 탕줄, 넷째 줄은 전줄, 그리고 마지막 줄은 매갱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설도를 살펴보면은 맨 아래 과줄, 채줄, 탕줄, 전줄, 그리고 매갱줄로 이렇게 5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까 앞에서 도식화한 거를 이제 사실은 이 사진으로 찍은 거를 제가 도식화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매갱줄 바로 앞에 전줄은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안주로 삼아서 드실 만한 그런 음식들을 올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이런 음식들, 즉 전과 적 이런 것들을 마련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악의종가의 진설도입니다. 네. 악의종가의 경우도 이렇게 5행으로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봤던 거랑은 상당히 조금 다르죠. 그죠? 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악의종가의 경우에도 육해공을 고루 갖춰서 도적으로 쌓아서 진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적을 쌓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차례차례 초원내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진찬할 때 올리지만 아월내 때 어적을, 그리고 종원내 때 소고기 산적을 첨작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의공의 경우는 그 영의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다 보니까 높은 벼슬을 지낸 분이라고 해서 오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바로 그 홍동백서와 해서포동의 원칙에 따라서 음식을 진설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고요. 네. 그리고 네, 이걸 도식화한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주실 게 바로 포예요. 포의 위치가 각 문중에 따라서 그 약간씩 다릅니다.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충간공 명곡종가입니다. 네. 그 명곡종가에서는 선주후 반이라고 해서요. 앞쪽에 술을 올리고 뒤쪽에 밥을, 즉 매를 올리는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열 찬줄에는 기본 찬을 올리고 생채와 숙채를 좌우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는 술안주이기 때문에 술잔 바로 앞에 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거를 표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하고 반과 갱 앞쪽에 술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선주 후반이라고 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바로 포의 위치입니다. 자, 아까 악의공의 경우는 이쪽 맨 끝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충간공에서는 포를 네 번째 줄에 올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포를 술안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안주는 바로 술잔 바로 앞에 올리는 게 원칙이죠. 네, 이런 이제 가가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예산 지역에는 한산이시 3개 종가의 불천이 재래 음식의 특징을 좀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하면은 재래 음식은 주자가래 가래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적인 환경, 그리고 가가래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같이 습합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 80년 전에 한산이시 대종에서는 이런 진설 규칙을 통일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엔 가가래적인 전통을 이렇게 넘어서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각각 비교해 본 것처럼 집안마다 이렇게 진설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만 문열공개 종가에서는 재래 음식이 반상 플러스 산의 진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반상은 최소한의 그런 음식, 제사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미는 만약에 형편이 좋을 경우에는 훨씬 우리가 장만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장만해서 같이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재래 음식의 성격을 성찬이라고, 잘 차린 음식이라는 뜻의 성찬이라고 봤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제 이 논리는, 주장은 약간 이 제사 음식에서는 좀 새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재래 음식을 보통 다른 연구자들은 일상과 비일상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사가 아닌 때 일상에서 먹는 거는 일상식이고 제사 음식은 비일상식이라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반상의 존재도 그렇고요. 과연 이 제사 음식을 비일상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거보다는 오히려 일상의 연장에서 더 일상보다 훨씬 잘 차려진 음식, 즉 성찬의 그 개념으로 보는 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문헌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지역 한산이시 3개 종가의 불천이 재래와 그리고 음식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희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잠시 조금 부탁 말씀드리면 발표나 토론을 할 때 조금 정숙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한국외대 김덕목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목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양미경 선생님은 충청도 지역의 불천이제를 조사를 했고, 저는 이제 수도권 지역의 불천이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충청도 지역에, 이렇게 논산 지역에 오니까 오늘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우리 유교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열기가 뜨겁다는 걸 느끼고,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유교 문화가 무슨 아까도 서원 얘기할 때 무슨 당판이 하면서 나라를 망친 이런 비슷한 이미지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했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한류. 이런 것들도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성실함 또 교육열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들은 유교 문화로부터 빚이 진 게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교에 대해서 위축된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떤 자부심과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발전하고 또 여기 지금 또 지금 유교문화진흥원이 앞으로 그렇게 그 중심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미경 선생님께서는 이 충청도 지역 불천이 제례를 3년간 다녔기 때문에 아마 충청도 지역 불천이에 대해서 샅샅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청도 지역 불천이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던 또 감춰있던 그런 것들 많이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연구자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2개 정도만 여쭤보고요. 또 다른 선생님들도 질문할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한산이시 불천이제 음식을 분석하시면서 반상과 산의 진미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셨고 또 성찬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한국 문화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왜 서양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한국 문화를 해석할 때는 서양적 그 해석 방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페라를 해석하는 방식 가지고 판소리를 해석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오류가 심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 한국에 와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석사 논문, 박사 논문도 오류가 되고 계속 이렇게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경우가 또 많았어요. 일본 유학파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의 해석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그야말로 오류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은 일찍부터 탈화론을 얘기했고 그 사람들은 동양인이지만 서양인이 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운전도 이쪽 저기 왼쪽에 지금 운전석이 있지만 일본 차들은 전부 우측에 운전석이 있고 도로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서양을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일본은 철저하게 일본은 서양을 모방하려고 했고 그래서 문화 해석도 전부 이제 서양식 해석을 따랐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학자들 같은 동양인인데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건 그대로 엉터리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사회학 배워온 사람들, 민속학 배워온 사람들, 문화인류학 배워온 사람들 다 그 사람들 거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오류가 그대로 우리 그 유교 문화 해석에서도 그대로 발생될 수밖에 없죠.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그런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또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의 석사 논문, 박사 논문에도 그렇게 쓰라고 또 강요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부터 굉장히 다 하나하나 다 우리 유교에 대한 편견도 고쳐야 되고 유교 문화를 해석하는 방식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고쳐야 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이제 여기 한국 저기 국학진흥원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전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많은 것들을 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유교 문화 해석에 있어서 재래 음식을 일상, 비일상, 뭐 성, 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일본 학자들이 그랬고 미국의 엘리아데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엘리아데는 그 서양 선교사들의 이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독일의 오토라든지 이런 서양 선교사 계열의 서양 신학자 계열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해석할 때 하던 방법으로 성속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해석했거든요. 거기는 그쪽은 모든 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니까요. 그런 것을 갖다가 또 사회학자 디르겜이라는 사람이 또 사회를 분석할 때 일상, 비일상으로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 우리 학자들이 지금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데 그건 영락없는 엉터리 해석인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은 이런 논이에요. 공자님도 죽음을 얘기할 때는 내가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든지 우리는 전부 해석을 할 때 어떤 이론론적 입장에서 전부 해석을 했습니다. 천지를 모두 어떤 하나의 어떤 맥락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적 이분법적 문화 해석은 우리가 앞으로 극복돼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너무 우리 학계에 깊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 하루아침에 없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양미경 선생님이 오늘 해석 너무 저는 고맙고 또 너무 좋은 아주 그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 말씀 있으시면 선생님께 또 좀 이따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악의 종가의 경우 적이 아주 푸짐하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도권을 보다 보니까 수도권은 주로 이제 그 조헌 아흔 종헌이 이제 적을 하나씩 이렇게 어정육적 계적 이렇게 하나씩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악의 종가는 또 근데 경상도는 또 도적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여기 악의 종가는 도적을 올리고 또 아흔 종헌에서 또 적을 또 추가로 올리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경상도와 수도권의 약간 혼합 형태가 좀 보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좀 설명할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좀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해 주신 김남국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놓고 얘기할게요. 아, 네네. 요 진술도 놓고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문열공원 할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실제 그 이산해하고 이산보하고는 사촌간이에요. 근데 지금 악의 이산에는 바로 동인이에요. 동인은 어디냐면 퇴계 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가 우리가 이때 조율 일시가 우리 서인 쪽에는 자기보다 유울곡분생 쪽에는 조율 일시인데 어르신 발표 동인은 이런 발표 식이에요. 그 질문 잘하셨대요. 네네. 먼저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셨던 내용이 아까 제가 일상과 비일상의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이 재래 음식을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삶과 죽음은 이제 동양에서 보는 삶과 죽음은 이론론적이잖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래 음식에도 그런 어떤 관념이 그대로 투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을 때는 사실 기존의 연구자들이 재래 음식을 일상과 비일상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볼 때 뭔가 뚜렷하게 제가 거기에 반박할 만한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불천이 재래를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 반상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반상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제사를 지낼 때 최소한의 올려야 되는 제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형편이 좋고 여유가 더 있다면 그러면 더 많은 음식들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악의공의 불천이 재래상인데 네네. 저 위에 이제 이렇게 반상 차림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적이나 전, 또 과일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미를 더 올린 거죠. 그죠?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반상 플러스 진미 해서 성찬으로 구성된 게 제사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에 뭔가 뒷받침을 해준 게 바로 이 반상이라는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이 반상은 사실 충청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가에서 반상 비슷하게 올리고 있지만 반상이라고 키워드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상 비일상이라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었던 건데, 사실 전라도에서도 일부는 반상처럼 이렇게 올리면서 그 용어를 반상이 아니라 거기선 또 맷진지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종가는 아니지만 여러 종가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틀을 통해서 우리가 재래 음식이 일상과 비일상이 아닌 성찬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악의 종가의 경우 적이 굉장히 푸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혹시 경상도의 도적과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이제 삼적을 주로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거의 혼합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동무 선생님의 그 아이디어도 충분히 수용할 만하긴 하지만 경상도에서는 정말 대부분의 종가들이 도적, 이렇게 적을 쌓아서 한꺼번에 쌓아서 이렇게 올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충청 지역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요, 꼭 이 3종가가 아니라 좀 충청 지역 제가 20개 종가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적을 각각의 제기에 올려서 삼적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삼적을 올리되 차례차례 올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설을 하는 게 아니고
초원 때 뭐 육적, 아원 때 어적, 종원 때 개적 이렇게 차례차례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삼적을 올리긴 하는데 처음에 육적을 올리고 내리지 않아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아원을 그러니까 아원 헌작 수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개적을 올려요. 그래서 그 위에 쌓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종원 때도 마찬가지로 어적을 쌓아서 마치 결과적으로는 도적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악의 종가에서는 좀 더 특이합니다. 처음에 도적으로 이렇게 쌓아서 진적을 하는데 아헌과 종헌 때 각각 또 적을 첨적을 해요. 그래서 이 도적 위에 또 쌓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을 진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경상도와 그 수도권의 어떤 혼합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그 적을 올리는 다양한 방식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동호 선생님 더 하실 말씀. 예.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혹시 양미경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문 한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연구조사에서 어르신 질문이 있어가지고. 악의 선생하고 명곡 선생 영화 어르신 해보셨어요? 질문이 있어가지고. 예, 저 문현공 종수는 아니고요. 종가 때 자손 이용복입니다. 우선 저희 가문에 대해 연구 열심히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열심히 이렇게 조사해 주셨는데 표현을 예를 들어서 종가를 표현하실 때 문열공 종가, 악의 종가 이렇게 충간 종자 이렇게 3종가를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문열공 종가는 제일 상위 종족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그 밑에는 5단계 밑에 이제 지파들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어차피 종가를 표현을 쓸 때는 종손들이 있잖아요, 종가댁. 종가댁을 표현해주면 더 좋을 텐데, 종가댁은 여기서 없어지고 지파만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좀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네네. 말씀 기하세요? 아, 네. 주의하겠습니다. 저희 덕산에 네네. 취업 덕산 종족 있잖아요. 네네. 그 이자 제 조상님도 외우고 잘 돼 있고 모든 게 이제 재래식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표현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 종과 때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좀, 네, 제 표현에 좀 주의하겠습니다. 네. 예. 저 뒤에. 네, 혹시 또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방금 종가댁 말씀하시는데 이게 불천이라고 하시잖아요. 불천. 그건 종가댁과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종가라는 그 되는 건 상관없이 어떤 사당 안에서 그 나라의 공을 받는 분이 그 제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종가에 그런 게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불천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국불천이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안에서 사대 봉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우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문적으로 뛰어난 이런 분들을 따로 그 사대가 지나더라도 계속 그 집안에서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혜를 주신 게 이제 불천이 제사인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불천이를 받은 종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종가들이 분파가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파종가를 이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종가라는 그
거기만 종가고 다른 데는 종가가 아니냐 이렇게 조금 서운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불천이 종가라는 그 표현을 그래서 썼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모든 그 소종가마다 다들 이제 그 가문마다의 그런 어떤 역사와 그리고 문화가 있지만 제가 이번에 중심에 두고 연구를 한 거는 불천이 종가를 중심에 두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를 조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침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